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 살고 있는 60대입니다. 저는 현재 저와 딸아이, 사위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딸아이가 과묵하고 말이 많이 없는 편인데 밝고 능글능글한 사위 덕에 아주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합의라는 게 맞아야 하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도 성격이 맞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노력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의 화합이 어렵다면 새로운 식구의 도움이라도 받아서라도 살아가는 그런 것 말이죠. 물론 혈육이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가족끼리 편하게 어색하지 않게 잘 지내시는 분들은 많겠지만요. 제가 유난이고 유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딸아이 사위와 같이 살기 이전에는 한없이 절망적이고 쓸쓸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늙어가고 노인이 될지언정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제 인생에서 최고의 황금기이고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아내와 헤어졌어요. 사별한 건 아닙니다. 전처는 다른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죠. 결혼하고 딸과 아들 이렇게 둘을 낳고 아내가 외도를 했습니다. 저와 사는 게 너무 지겹고 심심하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면서요. 진중하고 조용하고 과묵한 게 책임감 있어 보여 저를 택했다던 아내가 말입니다. 당신이랑 있으면 이상하게 숨이 막혀. 꼭 사감이랑 사는 기분이랄까? 인생을 너무 재미없게 살아. 난 적어도 대화가 잘 되고 만나면 좋고 행복해지는 사람이랑 살고 싶어. 이혼해줘.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는 그런 사람이 생겼어. 지금 내 표정을 봐. 당신을 쳐다보고 있는 내 표정을 보라고.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같지 않아? 당신 그동안 전혀 못 느꼈어?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이상 대화 나눈 적 있어? 같이 마주보고 웃어본 적이나 있냐고. 기억에도 없지? 당연히 없겠지. 나 오늘 말고 최근에 당신이랑 눈 맞춰본 적이 없어. 그게 우리 현실이야, 여보. 아무 감정 없이 같이 살기만 하는 사이. 서로 궁금한 것도 없고 웃을 일도 하나 없는 그저 공기 같은 사이. 어쩜 이렇게 삶이 지겹고 지루해질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했는데 답이 당신이었어. 당신이랑 있으면 내가 그래. 한없이 가라앉아. 한없이 한탄만 하게 되고 우울하고 쓸쓸해. 그래서 싫어. 그래서 당신이랑 난 헤어져야 돼. 아내는 마구 제 탓을 하며 이혼을 요구했어요. 저는 끝없이 제가 싫은 이유를 쏟아내는 아내를 붙잡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맞았거든요. 제가 재미없는 사람인 것도 맞습니다. 저희 집안 분위기가 그랬기에 늘 다운되어 있었고요. 분위기를 타지 않고 자중하는 것, 그게 저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아내를 쓸쓸하게 할 수 있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있었기에 한없이 쏟아내는 아내에게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당신, 이런 내 모습 몰랐던 거 아니잖아. 우리 남들처럼 많이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 덕에 아이들도 존재해.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혼이라니. 결혼은 고작 몇 년을 약속하고 하는 게 아니야. 죽을 때까지 기약하고 약속하는 게 결혼이라고. 아니야? 난 아직 아닌데 당신이 먼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봐. 조금 더 생각해. 그리고 지금 만난다는 남자도 나랑 똑같아질 거야. 사람 마음은 계속 변해. 하루에도 12번씩 오락가락해. 지금 당신은 좀 흔들리는 것뿐이야.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할게. 더 노력할게. 생각을 내가 안 해봤겠어? 그저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결정하고 말하는 거겠냐고. 나 2년간 생각한 거야.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맞는 건지 말이야. 그런데 그 2년간 내내 결론은 하나였어. 이 사람이랑 더는 살기 싫다. 같이 더 살다가는 난 끝없이 불행하겠다. 인생을 빨리 끝내고 싶겠다. 기왕 인생을 끝내는 걸 택하기보다는 날 더 행복하게 해줄 다른 사람을 택하고 싶어. 남은 인생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다 누리고 살겠다라고 말이야. 그리고 아이들도 싫어. 자라면서 애들한테도 당신 모습이 보이겠지. 그래서 싫어. 내가 유책 배우자니까
양육권은 어차피 나한테 못 넘어와. 오죽하면 내가 불륜녀 딱지 달고까지 애들을 버려가면서까지 당신이랑 이혼하겠어. 그만큼 당신이랑 남은 인생 사는 게 더더욱 끔찍하다는 소리야. 내가 대체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 내가 바람을 피길 했어? 아니면 널 괴롭게 하길 했어? 아니면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못한 게 있길 해? 내가 이제까지 오면서 한 일이라곤 가정에 충실하게 살아온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런 나한테 끔찍하다고? 너는 진짜... 저도 모르게 아내의 뺨을 때렸고 아내는 미동 하나 없이 원 없이 더 때리라고 눈을 부라렸습니다. 저와 이혼만 할 수 있다면 입이 다 찢어지도록 뺨을 맞아도 상관없다고요. 아예 반 병신을 만들어도 자긴 이혼만 해주면 된다고 말입니다. 아내는 뜻을 전혀 굽힐 생각이 없어 보였고 제 의견도 딱히 필요해 보이진 않았죠. 그런 기세의 아내를 보면서 저는 자책만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잘것없고 바닥이니 아내가 그런 선택을 한 거겠지 라고요. 그러면서 반성을 하게 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억울합니다. 나 때문에 이혼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저 불륜으로 이혼하는 아내에게 핑계가 필요했을 뿐인데 대체 제가 왜 스스로를 탓했는지 말이에요. 아내는 벌개진 볼 그대로 제게 곧장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소송까지 갈 생각이면 자신은 그것도 각오하고 있다면서요. 눈 흰자 위로 핏줄이 그득한 아내는 제게 내내 당당했습니다. 당신 뜻이 나랑 이혼은 죽어도 못 해주겠다 그거라면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봐.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나는 당신이 이젠 넌덜머리 나게 싫어. 다른 사람 생겼고 모든 상황이 내가 잘못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난 떳떳해.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다 까발리고 다시 새 인생 찾을 거야. 그런데 아이들이 제가 아내 뺨을 때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아내에게 달려가서 울기 시작했죠. 그 당시 아이들이 첫째 딸은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 3살 터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꼭 범죄자 보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아빠 나빠. 어떻게 엄마를 때릴 수가 있어? 아빠 깡패야? 때리지 마. 저는 제가 때렸던 손바닥을 한없이 바라보다 고개를 푹 숙였고 결국에는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이혼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제가 그렇게 나올 것을 알고 짐도 정리를 해둔 상태였더군요. 어쩌면 제가 아이들 보는 앞에서 때리게 하기 위해서 더 자극적으로 말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들 때문이라도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나중에라도 아이들이 엄마의 외도로 인해 우리가 이혼했다는 걸 알게 될까 봐서요. 아내는 저에게는 일방적으로 외도를 말하고 이혼을 요구한 사람이었지만 그전까지는 집안 살림도 잘하고 자기 일도 잘하면서 아이들도 잘 키우는 엄마였거든요. 그랬기에 저로서도 아무 내색 없던 아내가 갑작스레 본인의 외도를 고백하고 이혼해달라 요구하는 것이 충격일 정도였습니다. 결국 합의 이혼을 했고 아내는 집을 나서면서 제게 잘 살기 바란다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모르지만 난 잘 알아. 애들 잘 키우리라 믿어. 알다시피 나는 애 가질 생각 없었잖아.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손주 보고 싶다고 하셔서 거의 강제로 임신한 거였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나는 애들한테 큰 애정은 없어. 당신 엄마가 벌인 일이니까 당신이 책임지는 게 당연해. 잘 살아. 당신 집안 씨들 잘 키우고. 아내는 끝까지 인정머리 없이 말하며 떠났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제 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심했었습니다. 아내가 저보다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이셨고 다른 게 부족하면 아내로라도 잘하라며 아내에게 빠른 출산을 권유하셨죠. 그마저도 부족해서 한없이 아내를 타박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내가 힘들었다고 하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내내 응어리가 져서 이혼까지 가게 될 줄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죠. 그런 기억 때문에 어쩌면 아내의 과실에도 협의 이혼을 해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싱글 대디로 살았습니다. 아이들 케어하고 회사 다니고 정신없었죠. 그래서 아내와 이별하고 원망할 새도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고 이혼하고부터 말을 잃은 아이들을 달래느라 힘들었죠. 아무래도 아내 뺨을 때리던 모습을 본 아이들인지라
이혼한 게 제 탓인 줄 아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거라곤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럼 상처가 2배가 될 테니까요. 이혼하고 몇 년쯤 지나니까 아이들이 기댈 곳이 저밖에 없었다는 걸 알았는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죠. 물론 필요한 말들만 했고요. 아빠, 나 문제집 사야 되고 학교에 급식비 내야 돼. 5만 원 줘. 알겠어. 아니, 내가 미리 챙겼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5만 원만 주면 돼? 더 필요한 건 없어. 용돈은 안 떨어졌어? 거의 그런 식의 대화였죠. 아들은 그나마 많이 어렸을 때 헤어졌던지라 괜찮았어요. 그런데 딸아이는 바로 사춘기에 접어들었는지 점점 더 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나중에는 뭐든 필요한지 말도 하지 않아서 학교에서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내야 할 것들도 안 내고 부모 도움이 필요한 것도 딸아이는 제게 요구를 하지 않았죠. 나중에는 외박도 하고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너 진짜 왜 그래? 어쩌려고 그래? 외박하고 어디가 있었어? 그것도 여자애가 그렇게 다니면 큰일 나는 거 알아 몰라? 네가 안 그래도 아빠 충분히 힘들어. 요즘 같아선 아빠 삶이 그 어디에도 없는 느낌이야. 일하는 중에도 너희 담임 선생님께 연락 오고 또 무슨 문제가 터졌다고 할까봐 하루 종일 가슴이 벌렁벌렁 미칠 것 같아. 너까지 안 보태줘도 되니까 제발 그만해. 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부모님이 이혼한 내 친구는 학교도 안 다녀. 부모님도 이혼한 마당에 자기가 바르게 살아서 뭐하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대. 자기가 아무리 잘하고 노력해도 부모님은 이혼해버린다고. 자식들한테 아무 상의 없이 자기들 멋대로 판단하고 이혼해버리고. 엄마랑 아빠 이혼할 때 나랑 동생한테 한마디라도 했어? 그냥 이혼하게 됐다. 그렇게 됐다. 남일이야? 어떻게 그렇게 쉬워? 무책임하게 그럴 거였으면 우리 왜 낳았어? 그냥 버리지. 돌이켜보니 아무리 어릴지언정 자식들에게 그 어떤 말로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설명해 주지도 않았죠. 많이 늦어서 그제라도 설명해 주고 싶었지만 하긴 아빠 때문에 엄마가 맞다가 지쳐서 이혼하자고 한 건데 뭘 어떻게 설명하겠어. 나는 때리는 가장 뉴스에서나 봤지 우리 아빠가 그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나중에 나도 더 크면 나도 때릴 거야? 지금도 아빠는 나 때리고 싶지? 내가 아주 괘씸해서 제대로 때려주고 싶지? 때려. 차라리 아빠한테 맞고 시설에서 사는 게 속 편하겠어. 매일매일 지겨워. 아빠 혼자 모든 짐 다지고 사는 것처럼 말하는 표정, 말투, 우리를 바라볼 때 그 눈빛까지 꼭 나랑 동생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혼한 게 우리 탓 같은 것처럼. 그렇게 탓을 돌리면 속이 편해? 아빠도 우릴 버려. 엄마처럼. 그럼 되잖아. 딸아이의 말들이 전부 아내의 마지막 말과 닮아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정말 문제가 많구나. 옆에 같이 사는 사람들을 질리게 할 만큼 늘 살기 싫다는 듯한 표정을 하고 살았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딸아이의 마지막 말에 아내와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한테는 선택권을 안 줬어?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게 해야지. 왜 부모가 자식을 택하게 하냐고. 난 처음부터 아빠랑 살기 싫었어. 엄마랑 살고 싶지. 엄마 어디 살아? 외가댁으로 찾아가면 돼? 외가댁이 일본이잖아. 나 거기 가서 살면 안 돼? 가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내내 독하게 말하던 딸아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아이는 아이였던지라 막연히 엄마가 보고 싶었던 거였죠. 그렇게 울어대니 저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이혼하고 아내와는 연락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아내 또한 없었고요. 재혼하겠다고는 들었는데 정말 했는지도 모르고 아이들이 보고 싶다거나 만나러 찾아온 일도 없었어요. 이혼하고 4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저는 수소문하여 아내의 바뀐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거니 모르는 남자가 받더군요. 바로 그 내연남이었습니다. 바뀌지도 않은 채 번호를 저장도 해놓지 않았는지 전화를 받은 남자는 다짜고짜 누구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전 남편입니다. 그 사람 좀 바꿔줘요. 애들 문제로 상의할 게 있어서 그럽니다. 부탁드립니다. 순간 마지막 말은 하지 말 걸, 쓸데없이 정중하지 말 걸 하고 바로 후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부탁하자 남자는 일이 이렇게 된 거
미안하게 됐습니다. 제가 입이 있다고 그쪽 분한테 할 말도 없고 같이 바람 피운 입장에서 내세울 것도 없죠. 적어도 제 죄책감은 덜어보려고 연락 한번 하고 싶었어요. 차라리 몇 대 맞기라도 했으면 덜 하려나 싶어서 찾아가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랍니까? 힘이 벌어진 일. 그래도 사람의 탈을 쓰고 사과는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했습니다. 뜻밖의 사과를 받았지만 어차피 제 안중에도 없었기에 아내를 바꿔달라 재촉만 했습니다. 그 외도남은 순순히 아내를 바꿔주었고 아내에게서 전과는 다르게 뭔가 따스한 목소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투가 전과 다름을 느끼고 전 더 비참해졌죠. 그만큼 절 크게 배신하고 선택한 지금의 삶이 미치도록 행복하다는 게 음성에서 묻어나온 셈이니까요. 아내는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아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달라고요. 아내의 외도 사실을 모르니 비밀로 붙이고 아이들을 좀 따스하게 대해달라고요.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미적지근한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좋지 않겠어? 나 갓난아이가 있어. 지금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 작년에 출산했어. 그래서 과거는 정말 싹 다 잊고 나한테는 애가 하나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려고. 애들 당신이 잘 키우고 있으리라 믿고 있었는데 아니야? 무슨 일이라도 있어? 그새 아내는 이미 그 외도남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고 정말 우리 아이들은 까맣게 잊은 듯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실대로 털어놓고 다시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애들이 당신을 많이 그리워해. 나 때문에 우리가 이혼하게 된 줄 알고 있어. 내가 당신을 때려서 당신이 폭력 때문에 이혼한 줄 알아. 그래서 그냥 그렇게 믿게 두었어. 당신이 바람 피워서 자식 새끼 나 몰라라 하고 재혼한 거라고 내가 내 입으로 어떻게 말을 하겠어.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그냥 아이들이 몰랐으면 싶어. 그러니까 다른 이혼 가정처럼 애들 몇 번씩이라도 만나줘. 마지막 부탁이야. 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잖아. 이번엔 당신 차례야. 이건 부탁도 뭣도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이 들어줘야 할 의무야. 애들 만나서 달래고 잘 좀 해줘. 아내는 순간 정적이 흘렀고 한참을 씁씁대는 짧은 호흡만 들릴 뿐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일단 기다려봐 라고 단답형으로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과연 내 말을 들어줄까 싶었는데 언젠가부터 아이들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두 녀석 모두 밖에서 오래간 있다가 집으로 들어오거나 들어오면 방에서 둘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들려왔어요.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간간히 아내의 이야기가 들려와서 알게 되었어요. 아내가 제 말을 듣고 아이들을 만나주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다 제가 주말에 같이 외식이나 하자고 했더니 딸아이가 그날? 그날은 안 돼. 엄마 만나기로 했어. 나 이제 옷들 다 안 맞아. 아빠 그거 몰랐지? 엄마랑 고등학교 가서 입을 옷 사러 가기로 했어. 동생도 키가 갑자기 훌쩍 커서 교복도 다시 맞춰야 하고. 어차피 아빠가 알아서 못 해줄 거 알아서 엄마한테 해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빠는 돈이나 좀 줄래? 여태 엄마가 돈을 많이 썼거든. 엄마가 아빠한테 돈 받아오라고 했어. 예상보다 우리 만날 때 돈이 많이 든다고 말이야. 좀 줘봐. 이미 아내가 제게 계좌 번호를 보내놓은 상태였습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계좌만 보냈기에 처음엔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저는 저와 대화를 하기도 싫었던 거죠. 그간 자기가 알아서 애들 다 케어했으니 돈이나 달라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망해하며 허둥지둥 딸아이에게 돈을 주었어요. 아이들은 아내를 만나는 날이면 아주 늦게 들어오거나 며칠 자고 오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살고 있는 외도남이 아이들이 올 때면 며칠씩 자리를 비켜준다면서요. 그렇게 아내와 아이들이 가까워질수록 저와는 한없이 더 멀어졌습니다.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해야겠구나 싶었어요. 아이들이 싫다고 해도 요새 애들이 좋아할 만한 곳을 데려가기도 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물어서 유명하다는 맛집에도 데려갔죠. 그렇게 조금씩 노력해서 추억을 쌓으면 달라질 것이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그 어떤 조금의 변화도 없었죠.
아이들은 꼭 저와의 시간을 어쩔 수 없이 같이 보내준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노력들도 얼마 못 가서 금방 끊겨버렸어요. 저도 한계를 느껴버린 거죠. 아이들은 저와 대화 한마디 하려 하지 않고 저와의 시간 내내 시계를 보거나 한숨을 쉬었거든요. 얘들아, 아빠가 잘 몰라서 그래. 요새 너희 또래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맛있어 하는지 나한테 말도 안 해주니까 더 몰라. 아빠가 나름 애쓰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아빠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너희 엄마랑 만날 때는 어디로 다녀? 엄마가 미리 알아보고 다니는 거야? 아니면 너희가 어딜 가자고 말하는 거야? 엄마는 알아서 잘 가. 우리가 안 알려줘도 뭐든 다 알고 있어. 우리 보자마자 미용실 데려가서 머리 해주고 같이 밥 먹다가 동생이 씹는 게 불편해 보이니까 치과 데려가고. 그런 식이야. 아빠가 보지 못하는 걸 엄마는 다 봐. 엄마보다 아빠랑 더 오래 지냈는데도 엄마는 척 보면 따가라. 그렇구나. 아빠가 많이 부족했네. 미안해. 그럼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할게. 알겠지? 그러시던지.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 학교에서 급히 전화가 왔어요. 또 무슨 일일까 싶어 겁을 잔뜩 먹고 전화를 받았죠. 제 딸아이가 맹장이 터져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다급히 반차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많이 아팠는지 정말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많이 아파? 아빠 왔어. 이제 수술 받고 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아빠도 맹장 터져본 적 있는데 진짜로 별거 아니야. 너무 울면 기운 빠져. 그만 울어. 아유, 이걸 어찌해. 아빠, 엄마 좀 불러줘.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불러줘. 엄마 좀 오라고 해. 나 아프다고.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아. 너무 안 받아서 선생님이 아빠한테 전화한 거야. 엄마한테 연락 좀 해줘. 아빠는 가. 아파서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딸아이는 아내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병원에 가면서 아내에게 연락을 취해놓은 상태였어요. 아내의 아이도 아파서 시댁에 있는 중이라고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아이에게 또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내와 나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결국 딸아이는 끝까지 서러워하다가 수술대 위로 올랐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딸아이는 절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엄마와 살고 싶다고요. 저와 사는 게 너무 싫고 엄마와 편하게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사람인지라 서운함이 터지더군요. 너 어떻게 아빠한테 그렇게 상처되는 말만 골라서 할 수가 있어? 네 엄마보다 내가 더 널 오래 키웠어. 알아? 네 엄마보다 내가 더 널 사랑으로 키웠다고. 일하면서도 미치도록 피곤하고 힘들면서도 너희만 쳐다보면서 살았는데 너 어떻게 매번 아빠한테 이렇게도 냉정하냐? 누가 네 엄마 딸 아니랄까봐 어쩜 이렇게 나한테만 가혹해? 그렇게 네 엄마가 좋아? 네 엄마가 널 그렇게나 생각해주고 있는 것 같아? 진짜 그렇다면 다른 가정을 이루고 아이까지 낳고 살 수 있겠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네 엄마 옆에는 벌써 2사람이나 있어. 이 아빠 옆에는 너희밖에 없는데 너희는 어떻게 내내 엄마만 찾아? 이 못된 것들아. 옆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로 애정을 평가할 수는 없는 거야, 아빠. 나랑 동생이 아빠를 동정심으로 안고 있으면 좋겠어? 나나 동생이나 엄마랑 있을 때 더 편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아빠는 옆에 우리들 뿐이라고 했지만, 아니, 우리는 단 한 번도 아빠가 옆에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 교감은 쌍방이지 일방이 아니야.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느끼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당장은 난 엄마랑 살고 싶어. 제발 그렇게 해줘, 아빠. 지금껏 내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딸의 말에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슬퍼할 수도, 미워할 수도, 증오할 수도 없었죠. 그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처에게 이야기를 꺼내려 했습니다. 늦게나마 아이들을 거둬줄 수 없는지요. 그런데 전처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있잖아, 애들. 내가 키울까 해. 애들이 아무래도 엄마 손을 더 타야 괜찮을 것 같더라고. 뭐랄까,
당신이 아무리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잘 키운다고는 하지만 첫째는 딸아이고 한참 예민할 때잖아. 엄마한테 물을 것도 배울 것도 많고 아무리 바른 아빠여도 딸 눈에는 부족한 것들이 있겠지. 감수성이 예민하고 하니까 돈을 떠나서 감정적으로 채워줘야 할 것들이 있으니 이제 와서 이기적이라는 거 나도 잘 아는데 애들 나한테 보내. 남편도 괜찮대. 애들 몇 번 같이 만나기도 했고 애들이 우리 아이들 이뻐하기도 하고 그 덕에 나도 좀 수고도 덜고 여러모로 나쁠 것이 없어. 당신이 결정하면 돼. 애들 보낼지 어떻게 할지 결정되면 이야기해줘. 전처도 우리 아이들까지 다 책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결정권이 있지만 결정권이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아들, 딸 다 모아두고 의견을 들어보려고 딸이 입원한 병실에 갔습니다. 이미 아들이 와 있는지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막 병실에 들어서려는데 누나,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어. 아빠한테 전화해서 우리 데려가라고. 난 하루라도 빨리 엄마랑 살고 싶어. 엄마네 집이 지금 우리 집보다 5배나 크고 맨날 엄마가 밥 차려주고 우리 챙겨주잖아. 그런데 아빠는 맨날 일하고 맨날 우리 보면 한숨 쉬고 막 새벽에 술 먹고 울고 그런 꼴 너무 보기 싫어. 나까지 다 기분 안 좋다니까. 엄마랑 아빠랑 왜 헤어졌는지 알 것 같아. 아빠가 너무 별로야. 너 그런 말 아빠 앞에서 하지 마. 괜히 오기 부리면서 우리 안 보낼지도 몰라. 꼬투리 잡으면서 말이지. 무조건 잘 보여야 돼 지금은. 오죽하면 엄마같이 예쁘고 멋진 사람이 아빠랑 헤어졌겠어? 뻔하지. 아빠가 너무 찌질하고 별로라서 엄마가 헤어지자고 했을 거야. 분명해. 우리도 아빠가 이렇게나 싫은데 엄마는 오죽하겠느냐 말이야. 진짜 지겨웠을 거야. 엄마는 너무 착해. 착해 빠져서 아빠가 불쌍해서 만나주고 결혼했을걸? 아빠 같은 사람 보다 처음 봐. 우리도 잘 못 키우면서 왜 괜히 우릴 양육한다고 한 거야? 너무 싫어. 아빠랑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어.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자식들 꿀밤을 한 대씩 때렸습니다. 난 너희 열심히 모나지 않게 키워준 죄밖에 없어. 한숨? 그럼 난 집에서도 편히 숨 한 번 못 쉬는데 어디서 숨을 쉬어야 할까? 너네는 아빠를 고작 그렇게밖에 안 보았구나. 그래,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너희 엄마 집에 가서 살아. 나도 정말 자식이라고는 생각하기 싫어졌으니까 당장 가. 내일 바로 너네 엄마한테 데리고 가라고 할 테니까. 저는 소리를 치고는 병원비 모두 수납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심은 통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저에게는 그런 진심조차 닿지 않는 듯 보였어요. 어린 아이들인 내 자식들이 그러니 미울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일어나 출근하고 퇴근해서 돌아오니 아이들 짐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게 그 어떤 말도 남기지 않고 정말 가란다고 가버린 겁니다. 그때 아내에게 딸랑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자신이 키우니까 매달 아이들에게 쏟았던 양육비를 본인에게 보내라고 말이죠. 애 하나 키우는데 돈 많이 드는 거 알지? 애들이 워낙 원하니까 내가 아이들 키우는 거잖아. 안 그래? 당신이랑 살기 싫다는 애들을 내가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노릇인 거고. 그리고 나도 새 가정을 이뤘으니 지금 남편한테 당연히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돈이라도 덜 부담되게 해야지. 남편한테. 애들 2당 150씩 300 보내. 알겠지? 이러다가 좀 더 크면 나중에 정산해보고 청구할게. 어떻게 된 게 나의 가족들이었던 사람들은 내게 당연한 듯 불만을 토로하고 원하는 걸 당당하게도 요구하는지 납득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요구들을 저는 단 한 번도 어긴 적 없이 잘 들어주었어요. 제가 그렇게 해줄 줄 뻔히 다 아니까 그리도 뻔뻔하게 요구들을 했던 것이었겠죠. 그쯤 되니 저도 다 놓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애정, 책임감, 아버지로서의 느꼈던 서운함까지도요. 그래, 니들은 니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 난 뭐든 다 내려놓을란다. 그런 생각으로 말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니까 속이 참 편하더라고요. 지난날 어쩌면 저는 지독한 강박이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도 제게 발음을 강요하지 않았고
매사에 신중하고 진중함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 싶더라고요. 제 자신이 등신같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전처에게 간 뒤로 단 한 번도 제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서운함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전처에게는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혼자가 되니 뭐든 편해지더군요. 이동도 편해져서 원래 근무하던 서울을 떠나 저는 춘천지사로 지원해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저를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곳으로 말이죠. 춘천에 내려가서 직장과 혼자 살기에만 취해 6년간을 살았습니다. 놓아지는 삶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싶고 정말 속 편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둘 미움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온화함이 생기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득도했구나 싶을 정도로요. 그러던 와중에 우편함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도착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웬만한 고지서들은 전부 자동이체를 해두어서 오는 거라고는 광고물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흰 봉투 하나가 보였죠. 뜯어보니 청첩장이었습니다. 신부란에 첫째 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누구의 딸이라고 적힌 란에 그 어디에도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역시나 딸에게 이제 나는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멋쩍게 웃으면서 청첩장을 챙겨서 또 혼자만의 내 집으로 들어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첫째 딸이 결혼하는 거 알지 않느냐고 돈을 좀 보내라고요. 그간 저는 전처가 달라는 대로 다 보내주었습니다. 홀몸으로 일만 하며 살다 보니 어차피 돈 쓸 곳도 없었으니까요. 더 보내달라면 더 보내주고 물건으로 사달라 하면 사주고 다 해줬어요.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들은 아깝지가 않았으니까요. 뭐, 그쪽 집안이 워낙 대단해서 우리 딸한테 원하는 게 많지는 않은데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줘야 하지 않겠어? 내가 금액이랑 계좌 문제로 보내놨으니까 오늘 중으로 보내. 결혼식에 오라거나 그런 말들은 없었습니다. 거의 돈만 보내라는 말이었죠. 그래도 전 제 정장을 맞추었습니다. 딸 옆에 서서 같이 행진을 할 수도 있기에 연습도 했죠. 그렇게 저 혼자만의 준비를 잔뜩 하다 결혼식에 갔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찾아가 딸아이를 보았어요. 정말 예뻤죠. 언제 저렇게 커서 시집을 다 갈까 눈물까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절 먼저 알아본 제 딸이 제 시선을 연이어 피했습니다. 제발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는 듯이 고개를 대각선 아래로 푹 숙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게 되었어요. 그 길로 신부 대기실에 나와서 보니 아들 녀석이 축의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전 조용히 다가가 축의금으로 1,000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눈도 안 마주치고 축의금을 받던 아들이 그제야 놀라 저를 바로 올려다보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도 절 아빠라 부르지도 않았고 저와 눈이 마주친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알아서 피해주었어요. 축의금 방명록에 제 이름을 적은 뒤 잘 살라고 메모까지 적어주고는 아들 녀석 어깨를 한두 번 토닥여주고 말았습니다. 시기 끝날 때까지 아는 척 안 할 테니 걱정 말라는 듯이요. 결혼식에 온 하객들 중 저를 아는 듯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시계 주인공인 딸아이 전처는 저를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절 외면하고 있었고요. 전 먼 발치에서 신부 입장을 하는 딸아이를 바라보며 신부 입장 스텝을 저 혼자 밟아보았습니다. 딸아이 옆에는 전처의 외도남인 그 남자가 있었고요. 한박 웃음을 짓는 딸아이 모습까지 보고는 돌아 나왔어요. 그래, 이거면 됐다. 뭘 바라느냐. 내가 뭘 원하고 여길 찾아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요. 이렇게 되뇌며 돌아서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축의금을 받고 있던 아들이 급하게 제게 뛰어왔죠. 그리고 왜 벌써 가느냐고 아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벌써 가요? 아니 누나랑 인사는 했어요? 형은 인사했어요? 누나 남편이요. 아니 누나 결혼하면 바로 비행기 타고 떠나요. 한국에서 안 살아요 아버지. 가기 전에 꼭 누나 한번 봐요. 제가 자리 마련할게요. 내일까지는 한국에 있고 모레 준비해서 떠나요. 에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못 알아볼 뻔했어요. 너무 야위셔서요. 이거 제 연락처예요 아버지. 누나랑 약속 잡으면 바로 연락할게요. 만나요 우리. 아들은 이전과는 달리 제게 살갑게 굴었고
어느새 이렇게나 자랐구나 싶었습니다. 방금 전 앉아 있을 때는 몰랐는데 키가 훌쩍 커서는 저보다도 높아서 제가 올려다보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기약 없는 약속을 하고는 저는 다시 춘천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무슨 기대를 품은 건지 계속해서 전화기만 바라보았어요. 아이들이 날 언제 만나자고나 할까? 만날 땐 어디서 만날까? 춘천으로 오라고 할까? 아니면 내가 서울로 가면 될까? 아니지. 뭐든 좋다. 하고 생각하면서요. 만나자고만 하면 내가 비행기라도 타고 달려갈 거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아들에게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딸아이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겠지. 그래서 아들도 난감해서 나한테 어떤 연락도 하기 힘들었겠지 하고 말았어요. 괜히 제가 먼저 연락해서 또 불편한 상황을 만들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4년이 지났어요. 저는 거의 춘천 토박이가 다 되어서는 단골 식당들도 꽤 생겼죠.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그렇게들 재혼을 하라고 부추기셨습니다. 아니, 나이도 이렇게 젊은데 무슨 혼자 살아 남자가?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제가 해요. 내가 누구 좀 알아봐 줄까? 내가 발이 좀 넓거든. 여기 춘천 바닥에 누가 누구랑 사는지, 혼자 사는지, 뭐하고 사는지를 내가 다 꿰고 있어요. 그러니 말만 해. 에이, 무슨. 이모님 됐어요. 저 다 큰 애들 둘씩이나 있고 이제 결혼이라면 아주 지겨워요. 혼자 살다 보니까 너무 편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혼자 살다가 속 편하게 늙어 죽으렵니다. 제 행복 막지 마세요. 저 지금 상태 너무 좋아요. 절대로 쓸쓸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명절이나 연휴에는 조금 쓸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외로움은 아니었고 자식들을 보고 싶다는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아이 모두 결혼식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전처도 돈을 보내달라는 그런 말도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퇴근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혼자 먹을 김치 참치캔 하나에 맥주를 사들고 비닐봉지를 덜렁이며 집으로 들어섰는데 문 앞에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비상등이 나가서 깜깜했거든요. 어둡고 안 보이니까 좀 으스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긴 머리의 여자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저희 집 앞에서. 그러니까 어디 오도 가도 못하고 신고를 해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 귀신 같은 여자가 제게 다가오더니 아빠 하는 거예요. 놀라서 가까이 바라보니 딸아이였습니다. 딸아이는 거대한 트렁크를 하나 들고는 제 집 앞에 서 있던 거였어요.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 건 둘째치고 딸아이 얼굴에 흐릿하게 멍자국들이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맞은 것 같아서 놀랐죠. 뭐야? 너 얼굴이 왜 이 모양이야?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었어? 이게 뭐야? 이거 혹시 그 자식이 그런 거야? 네 남편? 그 놈이 이렇게 해놓은 거냐고? 얼른 말해봐. 응, 그 사람이 때렸어. 그 자식이 바람을 피워, 아빠. 내가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했는데 이혼해 달라고 했을 때 내가 안 해주니까 날 막 때리는 거야. 이렇게라도 해서 이혼하려고 내가 버틸 때마다 때려. 나 벌 받는 걸까? 아빠한테 그렇게 매정하게 해서 이렇게 돌려받는 건가?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뭘 돌려받아?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네가 돌려받아? 그만 울고 똑바로 좀 말해봐. 그래서 그놈은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아빠 집은 또 어떻게 알고 왔고? 나 다 들었어, 아빠. 미안해. 아빠 진심 몰라줘서 엄마가 바람 피우고 이혼해 달라고 했다면서 왜 사실대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말해줬으면 나랑 동생이 엄마한테 갔겠어? 그랬겠냐고. 아빠도 잘못한 거야, 그건. 어떻게 바람 피운 외도남이랑 살고 있는 엄마한테 우릴 보내? 어떻게 그래? 아빠가 피해자인데 우리가 내내 아빠 탓만 하게 두면 어떡해. 그래서 나 결혼식 때 동생이 아빠 만나자고 했을 때 싫다고 했어.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그저 아빠가 부끄러워서 모른 척 했어. 내 결혼식 때 아빠가 멀리서 나 지켜본 거 다 알아. 내내 생각났었어. 미안해, 아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된 것도 결국 벌 받은 거야. 내가 불륜녀 딸이라서. 저는 자책만 하기 바쁜 딸아이를 진정시키고는 그 개자식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집안에 딸아이를 들였고 딸아이는 저 혼자 사는 집안을 보고는 또 울었습니다. 절 혼자 너무 외롭게 두어서 미안하다고 말이죠. 다음날 저는 딸아이가 잠든 새에 잔뜩 벼르고 서울행 기차를 탔습니다. 그 사이놈을 진짜 죽일 생각으로 갔어요. 그 잘났다는 사이놈 회사로 찾아갔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쳤습니다. 야! 지 와이프 패놓고 당당하게 바람 피우는 이 차장 나와라! 네가 내 딸 때려놓고 인생 수월할 줄 알았냐 이 멍멍이 새끼야! 그러자 사무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꽂히더군요. 전 다가가서 바로 멱살을 잡았고 내가 딸아이의 친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황하더니 밖에서 따로 이야기하자더군요. 저 아버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 제가 때린 거 아니고요. 그 미친 것이 지가 흥분해서 넘어져서 다친 거예요. 저 진짜 한 대도 안 때렸거든요. 걔가 헐리우드 액션에서 그 꼴 난 거예요. 정말이에요. 직접 본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깽판 치시면 안 되죠. 나게 친아빠야. 걔가 태어나고 지금껏 내 손으로 키울 땐 얼굴이나 몸에 그 어디 상처 하나 안 나게 키운 애라고. 그리고 뭐? 내 딸이 쇼를 한 거라고? 너는 넘어져서 허벅지 안쪽에 멍이 잡히고 광대 아래 뼈가 금이 가냐? 사내 새끼가 제대로 헤어지고 이혼하면 될 것이지 이혼 안 해준다고 여자를 때려? 그래, 내가 너 이혼 아주 빠르게 시켜주마. 그 대신 이혼하자마자 깜빵 깔 생각해. 저는 경고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딸아이와 병원에 갔습니다. 그간 맞은 곳 진단서를 떼고 그 전에 맞았을 때 병원에 갔던 기록들을 취합했어요. 저는 정작 제 이혼에는 바보같이 굴어놓고 딸아이 이혼에는 혈안이 되어선 이혼 전문가처럼 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좀 가짱긴 했습니다. 그래도 중이 제 머리 못 깎으니 도와줄 수밖에요. 딸아이는 이혼 소송하는데 3년이나 걸렸습니다. 그쪽에서 항소하기를 반복하며 긴 법정 싸움이 이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있는 거라곤 시간뿐인 저였기에 충분히 지치지 않고 맞대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희 쪽이 승소를 했어요. 꼭 제가 이혼 소송에서 이긴 기분까지 들더군요. 그러다 생각해보니 딸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내내 전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끝나고 딸아이가 맥이 풀렸는지 기절을 해버렸고 입원시키고 잠이 들어있는 동안에 전처에게 연락을 했어요. 딸아이 좀 보러 와달라고 말이죠. 그러자 전처가 하는 말이 딸아이가 일방적으로 연을 끊었다는 겁니다. 전처가 외도로 이혼했다는 사실을 안 뒤부터 말이에요. 걔, 네 딸이잖아. 너랑 네 새끼들 생각해서 내가 열심히 키워줬더니 뭐라더라? 나한테 더러운 불륜녀? 참나. 그렇게 말하더니 연 끊었어. 그거 네가 알려준 거 아니야? 애들이 너 싫어하니까 일부러 애들한테 내 얘기 한 거 아니냐고. 암튼 네 새끼들 네가 알아서 해. 나도 짜증나니까. 나도 연 끊고 앞으로 안 보고 살아도 아쉬울 거 하나 없으니까 알아서들 하고 살라고. 그딴 기집애 죽든지 말든지. 아이들과 전처의 사이는 많이도 틀어진 듯 보였고 저도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고시원에서 산다는 겁니다. 집 구할 돈이 없어서요. 회사 다니면서도 그런 곳에서 산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전처한테 내가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돈 보내고 있었는지 우린 몰랐어. 그리고 엄마가 우리한테 한 달에 5만 원도 안 썼어. 고등학생 때는 아르바이트 했고 엄마가 생활비 명목으로 돈도 달라고 했어. 그래서 누나 결혼할 때도 나랑 누나랑 대출 받아서 했고 그 새끼 누나 남편이 결혼 자금 거의 다 대줬지. 그래서 사이가 틀어진 것도 있어. 혼수 기울게 했다고. 에휴,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다 뭔 소용이 있겠나 싶지만 나랑 누나 아빠 버리고 엄마네 집 가서 행복했던 건 딱 1년이었어. 그 후에는 내내 지옥이었고 눈칫밥 먹으면서 살았어. 엄만 새 남편이랑 가족들이랑 나랑 누나 불편하게 했고 그래서 누나랑 나랑 최대한 독립 빨리 하려고 했지. 누나가 그래서 결혼을 서두른 것도 있어. 누나 결혼식 때 아빠 봐서 난 좋았어. 반가웠어. 그런데 아빠한테 너무 면목이 없었지.
우리가 오해하고 아빠를 버린 건 맞으니까. 저는 뒤늦게 모든 사정을 다 듣고서야 정신이 차려지더군요. 저의 그간에 쌓아 놓았던 모든 인류애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정이 없다 한들 아이들 엄마이니 누구보다 믿고 있었는데 남들보다 못하게 키워왔다니 할 말이 없더군요. 저는 아들도 제가 살고 있는 춘천으로 데려왔고 조금 큰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들, 딸과 다 같이 살 생각으로 말이죠. 그리고 전처를 상대로 양육비 반환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아이를 낳아준 아이들 엄마로 짧긴 하지만 저와 살아주었던 지난날에 대한 보상으로 외도를 하였어도 모든 걸 눈감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동의를 얻은 이상 이제는 저도 물러날 필요가 없었어요. 그간 전처에게 줬던 돈이 아까워서라기보다는 지난날 제가 해주었던 배려들이 화가 나서였죠. 솔직히 소송을 이겨서 돈을 돌려받고 어쩌고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전처를 화나게 하고 괴롭혀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제 의도가 성공한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처에게 득달같이 연락이 왔어요. 뭐 하자는 거냐고 말이죠. 뭐 하냐니? 정당하게 양육비 반환 요청하는 거지. 그간 내가 애들 키워달라고 보낸 돈, 그 돈들 다 어떻게 쓴 거야? 애들한테는 고작 3년 매달 10만 원씩 쓰고 네 새끼들한테 다 쏟았었냐? 그러니 돌려받아야지. 나 그 돈 받을 때까지 계속 소송 걸 거다. 나 이제 시간 많다. 난 너랑 다르게 새 가정도 없고 새 애들도 없어. 잃을 것도 없고. 그러니 각오해. 그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저는 속 편하게 지냈습니다. 아이들과 그동안 못 푼 이야기들을 밤이 새도록 하기도 하고 아이들과 여행도 가고 늦은 호사를 다 누렸죠. 전처와의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일부 금액을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애초부터 돈이 중요했던 건 아니었기에 결과에 그저 그랬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아들놈이 결혼을 하게 되었죠. 딸아이 결혼식 때의 아쉬움을 아들놈 결혼식에서 다 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었고 신랑 부모님 석에는 딸아이와 나란히 앉았어요. 아들 녀석 보는데 창피하게도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며느리 쪽 안싸도는 웃고 계셨는데 괜히 제가 많이 울어서 하객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했죠. 나중에 아들놈도 제가 너무 오열을 해서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 결혼하는 줄 알았다고 전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그간의 제 억울하고 서러웠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다시 서울로 가고 저와 딸 둘만이 남았습니다. 딸아이는 재혼 안 하고 저랑 산다더니 2년째 안 돼서 재혼을 하게 되었죠. 자식 새끼들은 어쩜 그렇게 거짓말도 잘하는지 참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어요. 평생 제가 끼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말이죠. 특히나 재혼하는 상대가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장난기 많고 재밌기로 소문난 친구인데 언제 제 딸과 눈이 맞은 건지 역시 남녀 사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덕에 저는 못 갔던 딸아이 결혼식에 제대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딸아이 옆에 서서 같이 행진도 할 수 있었죠. 딸아이 결혼 준비하는 내내 제가 딸아이에게 전에 결혼할 때 정말 서운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딸아이가 나중에는 짜증을 다 내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그때 이야기 좀 그만해. 재혼하는 거 뭐 자랑이라고. 전에 결혼했던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래? 남사스러워 죽겠네, 진짜. 그래, 내가 미안해. 진짜 죽을 죄를 졌었네요, 내가. 그러게 왜 그랬어? 아이 우리 부장님이 아니 우리 장인어른이 얼마나 서운했음 그 얘기를 맨날 하시겠냐고. 그런데 장인어른 또 이야기하시면 100번 넘게 말씀하시는 거 아시죠? 우리 가족이 모두 멀리 돌아 제 곁으로 다시 왔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간 쌓인 슬픔, 억울함, 애증 그런 것도 다 풀어서 없습니다. 다 같이 건강하게 오래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一度でもまたアパートに帰ったのよね。これはお子さんがどれぐらい育った時？子供も3ヶ月で。あ、じゃあつい最近なん。はい。そこからもう今1ヶ月近く